네, 이한주택TV입니다. 무너진 갭 투자의 끝이란 제목으로 오늘은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사건 번호 2021 타경 1314번에 대한 경매 물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변 지역가의 시세 흐름 변동폭을 보면 청주가 이미 다 빠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과 충주가 쭉쭉 나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충주와 제천도 이제 그래프 상에서는 이제 흐름을 멈추는구나라는 걸 슬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제천의 매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300세대 이상 30년 차까지의 그래프를 보면 평당가 500만 원에서 평당가 약 750만 원까지 얼마입니까? 거의 250만 원 정도 되죠. 250만 원, 평당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250만 원, 평당 250만 원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졌고,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요때죠. 2021년 연말까지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고, 요때 거의 한 50% 올랐네요. 그죠? 50% 올랐고, 그 이후로 주춤하다가 소폭의 상승, 그때 전고 가격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물도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매매 그래프 보면 괜찮네. 매물 쌓이는 것도 없고 가격도 상승 중이고 괜찮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제 제천의 전세 관련 그래프입니다. 제천 전세 그래프 보면 희한해요. 다 붙어 있어요. 상위가와 하위가에 붙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전세 물량이 많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그래프고요. 실질적으로 물량이 뭐 20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 물량의 약 5% 정도 되네요. 전체 매매 물량에 대비해서 전세 물량은 5% 수준인 도시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집중돼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이 시세 상승을 이끈 거는, 자, 금액대별로 보면 자, 2억에서 4억 요 범위의 아파트들이 상당 부분 이끌었네요. 그죠? 상당 부분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자, 그 다음에 금액대별 받고, 이제 연식별로 보면 10에서 20년 차, 10에서 20년 차가 상당히 많이 이끌었네요. 상당히 많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나머지 연차들의 아파트들은 상승 시기 아까 2021년 연말까지 상승할 때는 다 같이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10에서 20년 차 아파트들이 상승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형별로 보면 평형별로 역시나 뭐 20평대 되겠죠. 20평대나 30평대, 20평대 매물 해소되고 있는 거 매매 건수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10에서 20년 차의 아파트, 그리고 2, 30평대 평형별, 그리고 가격은 2억에서 4억대. 그 아파트들이 아까 보던 제천시 매매 상승을 이끌었구나라는 걸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 물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314번이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22년 8월 29일 10시에 경매 1개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건물 면적은 58.74, 약 24평이죠. 24평이고 최초 감정가는 9,240만원, 1회 유찰돼서 지금 7,392만원 형성돼 있고 보증금은 739만 2천원. 위치는 하소동에 위치한 하소주공 2단지 206동 1504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소유자는 김모모 씨인데 채무자는 신모모 씨, 채권자는 한모모 씨입니다. 그럼 이 둘이, 아니 이 세 명의 관계는 뭐지?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자, 들어가 봅시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15층 중에 15층 꼭대기층이고요. 자, 95년도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지금 27년 차가 되겠네요.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최모모 씨가 2018년도 7월 10일자로 전입일자 신고를 했고요. 그거는 근저당에 설정된 2019년도 2월 26일보다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항력은 있고 보증금은 6,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자, 등급이 현황 내용을 보면 소유권 이전이 2016년도 3월 달에 신모모 씨에게로 왔고요. 자, 한모모 씨가 신모모 씨에게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얼마? 2,700만 원 형성을 하고요. 그런데 2021년 4월 21일 날 김모모 씨에게로 신모모 씨의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내용이 보면 거래가액이 1억
500만 원보다 2천만 원 정도 낮은 9,500에 2022년 3월 23일 가등기한 본등기를 이행했다. 자, 요때 가등기를 잡아놓고요. 요때 본등기를 실행을 한 거죠. 아무튼 신모모 씨에게로 김모모 씨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근저당을 잡아놨던 한모모 씨의 요게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한모모 씨가 이 근저당을 이유로 이미 경매를 2021년 12월 15일 날 실행을 합니다. 이거 뭐지? 날짜 순서가 약간 좀 꼬이잖아요.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본등기를 진행을 했다? 이거 뭐야? 냄새가 슬슬 납니다. 게다가 권리권자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은 일절 보이질 않고 모두 개인 간 거래가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매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들이 뭔지 요것만 갖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죠? 그럼 등기부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각구 내용을 먼저 보면 2016년도에 신모모 씨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91년생이었으니까 이때 나이로 치면 신모모 씨가 26세네요. 26세 신모모 씨에게로 거래가액 1억 500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 신모모 씨는 그 사이에 주소가 두 번 이전이 됩니다. 역시 여기 살고 있진 않는 거죠. 팔고. 그리고 2018년도에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세입자가 들어왔잖아요. 자, 요 내용 체크하고 갑니다. 그런데 2019년도 7월 달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저희가 본 적 없는 제3자 편모모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부분이 근저당을 또 잡아놨겠죠. 확인해 보니까 9천만 원 정도 근저당을 잡고 이걸 못 받아서 강제 경매를 개시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 강제 경매가 취소 기각 결정이 납니다. 취소됐어요. 취소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2021년 4월 달에 시행됩니다. 김모모 씨가 가등기권자고요. 실제 소유권 이전은 2022년 3월 23일 날 시행이 돼요. 거래가액은 9,500만 원. 그리고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은 우리가 확인한 한모모 씨가 결계됩니다. 각구 내용은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앞에 이 경매권은 뭐지? 라는 거 내용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을구를 보면 자, 을구에서 보면 2019년도에 한모모 씨, 이 한모모 씨는 누굽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강제 경매를 걸었던 요 한모모 씨가 2,700만 원 채권 금액으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 6월 달에 또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요거는 김모모 씨가 걸었어요. 김모모 씨가 걸었고 공동담보를 제시했고요. 요거는 또 해소가 됩니다. 소멸이 돼요. 이 김모모 씨가 누구냐? 이 김모모 씨예요.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모모 씨가 있는데 신모모 씨한테 돈을 2,700만 원을 빌려준 한모모 씨가 있고요. 그리고 김모모 씨가 있었어. 그죠? 김모모 씨가 있었는데 김모모 씨는 좀 빡빡하게 굴었나 봐요. 자, 공동담보까지 제시를 하면서 자, 가등기를 걸어 놓은 거예요. 가등기 금액은 확인해 보시면 알죠. 1억 500만 원짜리를 9,500에 가져갔어요. 차액이 얼마에? 2천만 원. 근데 근저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그러면 야, 2천만 원 줄 거 했는데 이거 2천만 원 대신에 내가 2천만 원 빼고 9,500만 원을 내 앞으로 넘겨.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신모모 씨로 김모모 씨.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한모모 씨의 근저당 2,700만 원 해소가 안 되니까 이거로 인해서 경매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봅시다. 앞에 이 경매권에선 도대체 내용이 뭐였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요걸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요 사건 뭡니까? 2019 타경 1878 사건 내용은 이것입니다. 물건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아까 26세의 신모모 씨가 한꺼번에 4채를 경매 가지고 있는 4채가 경매로 다 나온 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어디 있습니까? 제천, 4채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4채가 다 알고 보면 갭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제목에서 얘기했잖아요. 갭 투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자, 1번 물건만 매각이 되고 나머지 물건들은 다 기각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1번 물건부터 한번 보죠. 자, 1번 물건 매각이 됐어요. 자,
1차 경매 때 바로 매각이 됩니다. 누구한테? 신모모 씨한테. 매각 허가 결정까지 났고 배당까지 다 종결된 사건. 근데 이 신모모 씨는 누구냐? 자, 임차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보증금 8천이 있는데 이 8천만 원을 못 받았죠. 못 받은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갔고 본인이 입찰을 해서 가져간 케이스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8천만 원 있죠. 일단 8천.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이미 전세 8천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소유권 이전은 2015년 12월 달에 했고요. 신모모 씨에게 해결됐어요. 거래가액은 8,5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전세 8천 안고 갭 500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갭 500만 원을 가지고 8천 전세 안고 이 물건을 샀어요. 신모모 씨가. 언제? 2015년도에. 근데 요때 등장하죠. 아까 못 봤던 편모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청구 금액이 9천만 원. 그리고 가압류권도 있죠. 6천만 원. 그래서 어쨌거나 편모모 씨 또 개인이죠. 금융기관이 등장을 안 해요. 웃겨요. 편모모 씨한테 이제 9천을 빌렸다. 이게 확인되죠. 하고 아까 우리 확인되는 거 2천만 원 있었고 2,700만 원 있었잖아요.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억 4,700, 1억 3,700 정도의 지금 근저당이 다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금액보다는 조금 작겠지만 개인 간 거래로 1억 3,700을 빌려서 이 네 채를 투자했구나라는 게 이 사건들의 내막입니다. 자, 일단 500갭으로 했고요. 자, 2번 물건도 했는데 뭡니까? 보시면 서모모 씨 임차인이 있고 9천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1억 2,500의 거래가예요. 이 차액이 얼마입니까? 3,500만 원. 3,500갭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전세를 준 케이스죠. 3번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액 1억 9천에 전세 1억 5천, 4,000개, 앞에 3,500개, 그 앞에 500개, 그 합이 얼마입니까? 8천이 지금 8천이에요. 8천. 그리고 마지막 물건 요거 얼마입니까? 1억 500에 거래했는데 전세가 6,800이니까 3,700 합치면 얼마입니까? 1억 1,700이죠. 1억 1,700을 갭으로 안고 네 채를 투자를 했는데 한꺼번에 투자를 했는데 이 네 채 모두가 경매로 진행된 건이에요. 그러면 빌린 돈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빌린 돈이 1억 3,700이었잖아요. 그 1억 3,700을 빌려가지고 1억 1,700을 들여서 갭 투자를 했으니까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야, 대단하지 않아요? 26세 청년이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은행권,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도 하나도 없이 개인 간 부채를 통해 가지고 모두 이걸 처리했다? 야, 이 굉장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야, 이런 거래들이 과연 이거 안전한 건가? 아니면 이런 용기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이 사람 명의만 빌려준 건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머지 건들은 다 기각이 되고 이 세 개의 물건들을 보니까 다시 재경매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재경매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자 9천만 원의 근저당을 가지고 경매를 걸었던 편모모 씨는 지금 사건에서는 제외가 됐죠. 그죠? 왜?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잖아요.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저당을 건 사람은 지금 한모모 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좀 복잡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래요. 신모모 씨가 과거에 네 채를 계획을 안고 투자를 했어.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근데 이 네 개가 다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왔어. 그 중에 한 건이 요건이에요. 그 중에 한 건이 요건이에요. 근데 이조차도 개인 간에 빌렸던 이 거래에 대해서 2천만 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빼고 9,500원에 9,500만 원에 넘긴 케이스, 본등기에서 넘긴 케이스고. 근데 요 한모모 씨가 잡아놓은 근저당은 해소가 안 됐어요. 뭐 보통은 보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할 때 등기부등본 딱 떼보면 근저당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알 거예요. 알 거 아니에요. 하고 2,700에서 4,000원 늘었는데 그럼 대부분 요거를 해소를 하고 처리를 하면 될 텐데 그걸 안고 지금 경매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냄새가 많이 난다. 이 물건은 솔직히 냄새가 많이 나는 물건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들 보죠. 리츠이고 내용입니다. 실거래가는 1억 원 정도. 그리고 주변 7월달이나 6월달에 거래된 걸 보면 거의 1억 원 언저리에서 거래된 거 확인할 수 있고
뭐 투자 점수나 거주 점수는 보통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리치고가 이런 거를 한눈에 싹 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놔서 요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키 AI랑 헤라 AI가 보는 가격의 흐름은 예측 가격은 2년 뒤에 나이키 AI는 계속해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헤라 AI 같은 경우에는 2개월까지는 빠지고 2년 뒤에는 조금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경매가 그렇잖아요. 지금 8월 달에 낙찰을 8월 말이죠. 거의 9월 달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11월 달쯤에야 배당 다 끝나고 저한테 소유권이 이전될 텐데 그때 연말쯤에 흐름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이때까지 남들 청주가 빠지고 있어도 충주나 제천 같은 경우에는 치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또 빠질 때는 이런 지역도 또 크게 빠집니다. 크게 갑자기 빠지니까. 그래서 아실에서 지난 그래프를 이렇게 한눈으로 보면 보세요. 한 2012년도까지는 거의 이 단지만 보면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주공 아파트가 5천만 원 가격 수준이 2016년도까지 거의 두 배가 뛰었잖아요. 1억까지 두 배가 뛰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봤던 갭 투자 네 건을 한꺼번에 한 거잖아요. 이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남들 뭐 은행에서 빌린 돈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가지고 갭 투자를 네 건을 했는데 사고 나서부터 쫙 빠진 거죠. 쫙 빠지고 경매에 넘어갈 시점이 한 2021년 요 시점이니까 못 버틴 거죠. 이만큼 빠졌는데. 근데 지금까지 버틴들 그때까지 들어간 기회비용에 따지면 이제 겨우 2016년도 꼭대기에 거의 다 달았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갈 거냐라는 물음표를 던졌을 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솔직히 하소동 여기가 뭐 입지가 나쁘거나 뭐 살기 힘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따가 좀 보겠지만. 근데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나은 호가로서 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가격 이상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보고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내려받고 있으니까 이게 또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다라고 보고 제천이라는 도시가 흐름을 보면 뭐 전세 거래가 막 정말 활발해가지고 그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들어 올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매매 가격 따로 전세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지금 1차 유찰되고 2차대 2차의 가격 8천만 원 선은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그 가격 그거보다 한번 더 떨어져서 할 때는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보지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미래 가치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미래에 좋은 환경들이 소재들이 좀 있다 그러면 그 가격들이 좀 반영이 될 텐데 지금 아마 이 가격대가 이 아파트 단지들은 꼭대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가격은 약간 물음표. 근데 사는 환경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학교도 가깝고 가격도 저 정도면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직방에서 2016년도 한참일 때 현장 투어 해놓은 거 제가 잠깐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파트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죠? 보십시오. 주변도 괜찮게 닦여져 있고 큰 도로도 6차선 주변 도로도 위치하고 있고 다만 지상 주차장이라서 오래된 아파트는 어쩔 수 없죠. 복도식 아파트이기도 하고 네 이쁘게 잘 조경도 해놨고요. 보행로라든지 주차장도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상태도 나빠 보이지 않고 관리를 잘 하겠죠. 하고 마트들 큰 마트들도 주변에 있고 학교가 근처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마트 큰 것들 많잖아요, 그죠? 작은 마트들도 보이고 버스도 다니고 하고 하소천은 이렇게 또 산책을 하거나 뭐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또 잘 마련해 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활 환경에서는 좋긴 하지만 학교도 의림 여중 바로 옆에 있고 뭐 초등학교도 바로 있고 어린이 공원도 있고 해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보다 더 나은 인프라 환경이 구축될까라고 질문을 떠졌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답을 좀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조금 위험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제목처럼 갭 투자 좋죠. 갭 투자라는 자체가 향후에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인프라적으로 좋아지거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교통적으로나 뭐 학교나 거주 환경들이 다 좋아지는 그 밑바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격에 갭을 들어가서 그 향후 가지게 될 메리트를 가격적인 부분을 기다려서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뭐 시세의 변동폭은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지역이라 그러면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처럼 몰빵이잖아요. 거의 한 4개를 한 지역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건 솔직히 좀 리스크가 있죠. 각 지역마다 흐름이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고 입지의 우선순위도 다 다른데 그것까지 좀 잘 판단해서 들어갔더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2016년도 완전 이 머리 끝이 아니라 한 중간쯤이었던 2014년도 13년도 그때만 들어가서 2016년도에 이렇게 정리하고 나왔어도 충분히 괜찮지 않았을까 여겼는데, 그거는 저희가 과거를 돌아서 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는 거고, 그때는 욕심이 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갭 투자할 때 욕심내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판단하고 미래를 봐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미래를 보고 땅의 가치를 보고 그 호재들이 뭔가, 그래서 호재들 뉴스가 터지면 그렇게 급하게 왜 가격이 올라갈까,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보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거래들이 많고 또 복잡한 과정들도 거쳤고 실질적으로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조금 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